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을 기르는 것은 덕을 기르는 것이다. 이 말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화가인 강희안의 양화소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시대 조경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판 조경설계 이론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강희안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인물이고, 이 책이 왜 조선시대 조경의 바이블로 불리는지, 또 우리에게 익숙한 꽃과 나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희안이라는 인물부터 파헤쳐 볼까요? 조선 초기 1400년대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 학문과 예술,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강희안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1417년에 태어나 1464년까지 48세를 살았습니다. 자는 경우 호는 인제였으며 본관은 진주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성종 때 좌찬성을 지낸 강희맹입니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의 개인 저술이었으나 그의 동생 강희맹이 다시 정리하여 자신의 문집인 진산세고에 수록되어 후대에 전파되었습니다. 강희안은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문신이자 예술가이며 학자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바로 세종대왕의 장인이자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시몬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는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였습니다. 그러니 세종대왕과는 이모부와 조카라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종과 세조 등 다음 왕들과는 이종사촌 관계였으니 그야말로 왕실에 가장 가까운 인척 중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안은 1441년 세종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는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던 집현전에서 활약하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등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호조참회 황해도 감찰사, 중추원부사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강희안은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던 팔방미인 같은 분이셨죠. 그는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지만 특히 그림 실력이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강희안은 당대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나 삼절이라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그림 작품으로는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고사간 수도로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선비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외에 동자가 문을 여는 모습을 표현한 소통계문도, 강우한거도, 오두연수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사간 수도는 물을 바라보며 고고하게 앉아있는 선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평온을 추구했던 당시 선비들의 이상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희안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넘어 그림 속에 깊은 철학과 정신을 담아냈던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강희안은 단순히 학문과 예술에만 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그의 재능을 아껴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 집현전 학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편찬 사업에 참여했고 외교사절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식과 외교 능력은 당시 조선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인 신숙주, 정인지, 최양, 박백년, 성산무는 강희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용비어천가 주석 작업 등 여러 국책 사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희안은 왜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는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강희안 역시 이런 시대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자연, 특히 꽃과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가꾸는 것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다양한 화초들이 가득했고 그는 식물들과 교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취미와 학문적 탐구 정신이 결합되어 양화소록이라는 위대한 결과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양화소록은 이런 그의 관심과 경험이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이자 조경서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즉, 꽃과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르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인 셈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원예 및 조경 기술을 다룬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양화소록의 등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넘어 식물을 통해 인간의 도리와 심성을 함양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겨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던 선비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474년 출간된 양화소록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양화소록의 본문에는 관상용 꽃과 나무 수십 종의 성격과 의미, 재배법과 이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서술 차례를 보면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 치자화, 영산홍, 장미, 동백, 백일홍, 매화, 석류나무,
귤나무 등 16종 식물의 재배 방법 설명과 함께 괴석과 이끼, 취화회법, 양화법, 배화분법, 수장법 등 재배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은 식물의 본성을 살리면 꽃이 피듯 사람도 본성을 따르면 바르게 된다. 꽃을 기르는 것은 덕을 기르는 것이다. 라며 조경과 철학, 자기수양의 기본을 설파하였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품으로 여러 꽃과 나무의 품계를 매긴 내용입니다. 마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선비들에게 품계를 주는 것처럼 꽃에도 등급을 매겼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예를 들어 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등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식물들은 높은 품계를 받았고 군자의 덕목과 연결지어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장미는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오품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교적 관점에서 본 꽃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식물을 단지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연관지어 보았던 선조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화경으로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씨앗을 심는 방법, 모종을 키우는 방법, 가지치기, 뿌리 관리, 비료 주는 방법, 병충해 예방 및 치료 등 식물 재배의 전반적인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분내화 수법이라고 해서 화분에 꽃나무를 심어 가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도 화분에 식물을 가꾸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 거름을 주어 꽃을 빨리 피우거나 움집을 이용해 온도 관리를 하는 악법이라는 기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온실 재배와 비슷한 개념으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겨울철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직접 식물을 가꾸며 체득한 실용적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화기로 꽃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감상이 담겨 있습니다. 강의하는 꽃을 그저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훼를 재배하는 것은 사람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며 꽃을 기르는 행위를 학문 연구나 인격 수양의 한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꽃을 가꾸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며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선비들이 자연과 벗하며 정신 수양을 했던 유교적 가치관이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정신적 성숙을 이루고자 했던 선조들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양화소록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이 책은 당시 양반 계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가꾸는 취미는 선비들의 교양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양화소록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다양한 화초들을 재배하며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정원을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탐구와 정신 수양의 장소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조경의 바이블이자 원예 기술의 표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영향력은 당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양화소록의 의미는 단순히 오래된 조경서이자 원예서라는 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자연관과 미의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식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배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의 식물상과 재배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식물학 및 원예학, 조경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한국 조경과 원예 기술의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화소록은 단순한 조경 및 원예 지침서를 넘어 조선시대의 자연 철학과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한편 양화소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홍만선의 산림경제 등 농학서에 영향을 주었으며 원예조경서로서 일본의 원예학과 본초학에도 영향을 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희안의 신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강희안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말년에는 수양대군 훗날 세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의 인생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희생되었는데 강희안 역시 정치적 격변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신의 학문과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양화소록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 국내 유수기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과 일본 동양문고 등 해외에도 소장되어 있어 강희안의 학문과 예술이 얼마나 널리 알려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양화소록이 단순한 조선시대
조경서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문화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희안과 양화소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멋진 선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드린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그저 옛날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꽃과 나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